서울 종로에 있는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 방이었어요.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 안엔 습기랑 곰팡이, 냄새가 눅진하게 깔려 있었죠. 새벽 3시 형광등 아래 노트북 화면만 희미하게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20살 정혜운. 서울에 있는 중위권 공립대에 겨우 합격했었지만 집안 형편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충남 보령의 농가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는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혜운이 학비를 돕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혜운이는 항상 가장이었죠. 그 책상 위엔 전공책 대신에 다른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옵션 가격 결정 이론, 블랙스완, 그리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인쇄된 파생상품 약정서, 복사본까지요. 이거 봐요. 정혜운 학생. 이건 콜옵션이에요. 만기까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죠. 도박 같지만 도박은 또 아니에요. 그 한 달 전쯤이었어요. 우연히 들어간 알바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소한 단어들을 접하게 되었었죠. 콜옵션, 해지, 레버리지, 변동성 스퀘어 같은 말들요. 처음엔 그냥 문서 정리나 스캔만 하던 자리였는데 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들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티르옵션 파이낸스였는데 강남 테헤랄로에 있는 소규모 파생 전문 운용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조용한 사무실 같았지만 안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들이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스프레드 계산식 다시 한 번만요.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근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밤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데이터랑 숫자 좋아했었거든요. 그 본능이 확 불타오르기 시작했었죠. 통계학 전공이었지만 실전 등급이 주는 짜릿한 전율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강렬했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큰 깨달음을 준 건 실수로 남겨져 있던 엑셀 계산식 한 줄이었어요. MAX형 주가, 행사 가격, 계약수, 프리미엄, 계약수. 이게 수익 구조고 프리미엄은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건가 보네. 그때 알았어요. 이 세계는 확실한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돈을 거는 세계라는 걸요. 가치라는 건 확실성보다 확률에서 탄생한다는 것도요. 이론과 실제가 맞닿은 투기의 가장자리, 거기서 느껴지는 기술의 세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인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 파이낸스 퓨처 클럽에 가입 신청을 넣었었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Alice W. from Westchester라는 계정을 발견했어요. 첫 메시지는 정말 간단했어요. Your analysis on crude oil volatility is not bad. You're Korean. 너의 원유 변동성 분석 나쁘지 않더라. 한국인이야?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저를 분석가라고 불러준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Yes, I'm a university student. How did you know I analyze crude? 네, 저는 대학생이에요. 제가 원유 분석한 걸 어떻게 아셨어요? I saw your Google sheet. You used a Monte Carlo simulation. Not common for undergrads. 내가 만든 구글 시트를 봤거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썼더라. 대학생이 쓰기엔 흔치 않은 기법이야.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미 열려 있었고 누군가는 그 문을 안에서 열어주고 있었다는 거려. 그날 밤 서울의 지하방에서 저는 다시 책을 펼쳤어요. 외롭고 가난하고 피곤했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고장난 마우스랑 5,000원짜리 편의점 커피 한 잔,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걸로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서울 해화동 캠퍼스 옆에 있는 조그마한 북카페였어요. 토요일 아침인데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토익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 사이,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너 진짜 오랜만이다. 혜운아. 그녀는 김혜빈이었어요. 정혜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시골에서 혜빈이는 서울대 갈 애라는 소문이 돌았던 전교 1등 소녀였죠.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동자, 말끝을 정확히 끊는 말투도 여전했습니다. 서울대는 아니고 저는 이대 다녀요. 경제학과요. 여긴 교수님들이 증권사 출신이 많아서 수업이 재밌어요. 혜빈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혜운이에게 유일한 멘토이자 경쟁자였었죠. 둘이서 밤새 수학 문제 풀던 날도 있었고 모의고사 1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던 기억도 있었거든요. 난 통계학과 다녀. 근데 강의가 좀 재미없더라. 데이터는 좋은데 사람 사는 냄새가 없어서. 혜운은 커피잔을 돌리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혜빈의 눈이 그의 노트북으로 갔죠. 잠깐만, 이거 파생상품 아니야? 코스피 200 옵션이잖아? 응. 그냥 혼자 해보는 거야. 이걸 혼자서. 너 혹시 블랙숄츠는 알아? 대충은. 근데 실제 시장에선 잘 안 맞더라고. 혜빈은 순간 멈췄습니다. 정혜운이 왜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누구한테 배운 건지 궁금했었죠. 너 금융학과도 아닌데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혜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그건 그녀도 느꼈던 갈증이었거든요. 성적, 대기업, 간판. 그런 틀 안에 있는 미래 말고 자기 손으로 쥐는 무언가를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미 자기 전장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나중에 너랑 같이 트레이딩 해도 돼? 정혜우는 고개를 들었고 혜빈의 눈엔 호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오래된 감정이 겹쳐 있었어요. 좋지. 근데 나랑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할걸.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팀이 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요. 카페 문을 나서던 순간 혜빈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Alice W. from Westchester. 내 친구한테 원유롱 포지션 해지하라고 전해줘. 혜빈은 멈춰섰어요. 너 앨리스랑 연락해. 정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너도 알아? 미국 애 아니야. 켄. 말이 잠깐 멎었어요. 켄. 그냥 애가 아냐. 페이스북 메신저엔 밤 11시가 넘어야 Alice W. from Westchester 계정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정혜우는 그 시간이 되면 늘 자동처럼 노트북 앞에 앉고 있었죠. 서울은 새벽이었고 필라델피아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브렌트유랑 WTI 스프레드 봤어요? 네. 2.1%까지 벌어졌더라고요. 휴스턴 항구 물류 정체 때문이죠. 인상적이네요. 아시아 쪽 트레이더들은 그런 부분 잘 안 보거든요. 앨리스는 정혜운의 대화 실력에 점점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는 포지션 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처음 그녀가 정혜운을 주목하게 된 건 정혜운이 올렸던 구글 시트 때문이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죠. 유가 급등은 단순히 수급 문제가 아니다. 옵션 스프레드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걸 보고 앨리스는 놀랐어요. 본인도 며칠 전에서야 눈치챘던 구조 변화를 이 동양 대학생이 먼저 포착했었던 거니까요.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아무도요. 그냥 보고 듣고 읽었어요. 그 말에 앨리스는 처음으로 정적을 느꼈어요. 자기 또래에서 느껴본 적 없는 집중력과 묘한 공허감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정혜운이 먼저 물어봤어요. 너 혹시 어디 일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가 펀드 매니저야. 뉴욕에서 자산은 용사해. 어디서? 웨스트베리 캐피털. 그 말을 듣고 정혜운은 손을 멈췄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증시 폭락의 날을 불렸던 2020년 3월 외국계 매도 1위가 바로 그 회사였다는 거요. 그럼 너 실전에서 잘한 거네? 12살 때부터 퀀트팀 옆에 앉아 있었어. 그건 좀 반칙이잖아. 아니야. 그건 유산이야. 앨리스의 배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리콘밸리 느낌의 사무실에서 놀다가 블룸버그 터미널 대신 엑셀을 장난감처럼 다루던 아이였죠. 그녀에겐 정혜운이 놀라운 변수였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 시장을 읽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앨리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짜 기회 원해? 물론이지. 오펙에서 정보 새 나왔어. 사우디가 다음 주에 감산할 거야. 지금 원유롱 들어가. 근데 델타 해치 같이 해. 그 말에 정혜우는 바로 한국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갔어요. 인생 첫 실전 거래였죠. 롱콜, 쇼퓨처, 델타 중립 포지션까지요. 월요일 아침 사우디는 실제로 감산을 발표했고 유가는 8% 올랐어요. 정혜운의 계좌엔 인생 첫 1천만 원의 수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세계는 책이 아니라 진짜로 움직이는 정보와 연결된 사람들의 세계라는 걸요. 계좌에 찍힌 숫자 1038만 원이었어요. 혜운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하는 시간 없이 벌어본 7자리 수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었어요. 평소에는 편의점 도시락에 1+1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곤 했었는데 말이죠. 이게 진짜로 되는 거구나.
그날 밤 혜우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모니터엔 여전히 원유 차트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는 다시 수익 구조를 계산해보고 있었죠. 앨리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벌었어. 너 덕분이야. 내가 한 거야. 나는 그저 문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줬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혜우는 완전히 파생 상품에 빠져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출석만 간신히 채우고 남은 시간은 전부 차트 분석, 뉴스 정독, 그리고 백테스트로 꽉 채우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났을 무렵 미국의 FOMC 연준 회의 발표 전날이었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조심해. 파월 의장의 연설 전에 큰돈 베팅하지 마. 근데 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 내 계산으론 변동성도 낮고. 그래도 확신이 과하면 위험해. 하지만 혜우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동안의 수익과 분석 결과가 자만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콜옵션의 레버리지 10배를 씌웠습니다. 시장 예상은 금리 동결. 그는 그 예측에 모든 걸 걸었어요. FOMC 발표, 기자회견 생중계. 우리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달간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큽니다. 그 순간 혜은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가 가진 포지션은 금리 동결 시 상승을 전제로 한 구조였거든요.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주가는 급락했고 옵션 닫히는 1분도 안 돼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아니야, 이건. 불과 5분 만에 계좌는 1,038만 원의 수익에서 340만 원 손실로 뒤바뀌었어요. 앨리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죠. 내가 경고했잖아. 알아, 내가 욕심냈어. 첫 번째 교훈, 너의 포지션을 사랑하지 마. 혜우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전신에서 힘이 빠진 듯했죠. 가난하던 시절보다 더 공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믿고 있었던 건 시장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우는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익의 기쁨도 실패의 좌절도 모두 지나간 뒤에요. 책상 위엔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파생은 무기다. 휘두를 자격은 겸손에서 온다. Derivatives are weapons. The right to wield them comes only from humility. 앨리스 워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체스터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대리석 계단과 유럽산 샹들리에가 있는 거대한 집이었고 그녀는 아침마다 블룸버그 터미널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16살에 SAT 만점, 17살에 MIT 수학 장학생, 18살에는 세계 최대 옵션 전략 대회를 개인 명의로 우승까지 했던 앨리스였지만 그녀는 모든 걸 감추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성 때문에 판단받는 게 싫어. 그녀의 성, 워런. 그 이름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공포이자 숭배의 대상이었죠. 아우로라 캐피털의 창립자 제이콥 워렌의 딸이자 비공식 후계자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제이콥의 딸로만 봐. 앨리스로는 안 봐. 그래서 앨리스는 진짜 자신의 실력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혜운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는 그녀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문도, 이력도, 과거도요. 오로지 그의 분석, 그의 직관, 그의 성실함만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서울. 혜우는 앨리스와의 채팅창을 열어놓고 실패의 씁쓸함을 다시 곱씹고 있었어요. 왜 나예요, 앨리스. 세상엔 어리 트레이더가 수천은 있을 텐데요. 넌 날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널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 내 아버지요? 아니, 나 자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나. 앨리스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억대 단위 계좌를 강제되었고 세상을 시장이라는 렌즈로만 봐야 했어요. 그녀에게 감정이나 진심은 늘 조심스러운 영역이었죠. 하지만 혜우는 달랐어요. 무너졌을 땐 울 줄 알았고 올라갔을 땐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앨리스는 정혜운에게 처음으로 진짜 조언을 건넸습니다. 우리 세계에 들어오고 싶다면 세 가지를 배워야 해. 하나, 시장은 자만을 싫어해. 둘, 유동성은 충성심이야. 없으면 넌 끝이야. 셋, 사람은 다 거짓말해. 차트만이 진실이야. 혜우는 노트에 그 세 문장을 적었어요. 마치 기도문처럼, 주문처럼 말이에요. 그 시각 앨리스는 아버지와 함께 디너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투자은행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죠. 워렌 씨, 따님은 아우로라를 잇는 데 관심 있나요?
앨리스는 한 모금 와인을 마시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 딸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요. 그 누군가는 바로 서울의 반지하방에 앉아 한밤중에도 차트를 보고 있는 정혜은이었어요. 202X년 봄이었어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원유 시장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WTI가 단 하루 만에 14%나 급등했었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유가가 오르면 산업도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성북구, 정혜운의 자취방,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건 없었고 대신 인터넷 기사와 공공 API 데이터로 직접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기 기회가 아니야. 그는 KRX에 상장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전부 차트로 분석하고 있었고요. 그중 반응이 가장 느린 종목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웨버리지 숏 ETF와 스프레드 매도 전략을 결합해서 한국 증시를 방어할 수 있는 포지션을 짜고 있었죠. 앨리스와의 화상 통화. 지금 너 한국을 위한 해지하고 있는 거야. 이익 때문이 아니야. 생존 때문이지. 시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앨리스는 그때 처음으로 정혜웅의 눈빛에서 애국자의 표정을 봤다고 했어요. 뉴욕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쓸모없는 감정이라 무시되는 그 감정이요. 그럼 나도 도울게. 아빠 팀에 연락할게. 나한텐 빚이 있거든.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KRX 옵션 시장에 아주 이례적인 외국계 매수 매도 혼합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정혜운이 짰던 전략과 딱 들어맞는 움직임이었어요. 혜운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죠. 됐어. 들어왔다. 3일 뒤 이란이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국제 유가가 또 폭등했어요. 하지만 그 폭등을 이미 대비해둔 혜운의 포지션은 역으로 움직이며 무려 3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한국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국내 유일의 유가 대비 수익률 플러스 기업 3곳. 그중 한 기업의 주주 목록에는 정혜의 이름이 조용히 가려진 채 올라 있었어요. 앨리스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3억 벌었어. 그런데 소리도 안 질러? 끝난 게 아니야. 한국이 피 흘리는 걸 멈출 때까지는. 넌 진짜 미쳤어. 아니, 난 한국인이야. 그날 밤 서울의 어느 작은 언론사 온라인 뉴스에 아주 작게 실린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신원 미상의 젊은 트레이더. 한국 증시 하락에 맞서 300억 원 방업 포지션 구축. 그 기사는 조회수 1024회를 넘기지 못했지만 월가의 한 이메일에는 이렇게 전달되었어요. Subject: Find this Korean. Now. 이 한국인을 찾아라. 지금 당장.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정혜운은 질문을 받았었죠. 방문 목적은?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었어요. 금융입니다. 전쟁을 하러 왔어요. 한 손엔 노트북, 다른 손엔 한국 여권을 들고 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꿈꾸는 전장 월스트리트의 한복판으로 그렇게 발을 디뎠었어요. 앨리스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파크 애비뉴 88층 아우로라 캐피털 본사였죠. 대리석 벽과 금빛 로비,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단말기들 속에서 그는 말없이 앨리스를 따라 내부 회의실로 들어섰었어요. 여기야. 내 전략을 처음으로 테스트할 무대야. 대기 중이던 사람들 골드만삭스 출신 퀀트, 예일 출신 수석 애널리스트, 헤지펀드 상위 10위권 펀드 매니저들. 그들은 정혜운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 한국 청년, 승려처럼 거래한다고 하더군. 파생의 유령이라고 부르지. 그가 제안한 전략은 놀라웠습니다. 3중 변동성 베팅 시스템이었죠. 미국 기준금리 발표 이전의 옵션 변동성에 파생 ETF를 이중으로 담고 AI가 실시간 조정하는 감마 수치를 적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금과 비트코인 간 스프레드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어요. 회의실엔 정적이 길었고 그 순간 앨리스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 친구를 검증할 건가요? 아니면 자금을 주던가요? 정적을 깨고 한 투자자가 대답했었죠. $10,000부터 시작하죠. 테스트로. 다음 날 정혜음의 계좌에 처음으로 $10,000, 약 130억 원이 이체되었어요. 그의 손이 떨릴 법도 했지만 놀랍게도 표정은 담담했죠. 이게 진짜야? 아니, 전쟁이야. 그리고 3주 뒤 S&P 500 지수는
국채 매각 여파로 폭락했어요. 해운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미국 국채 쇼지 ETF와 달러원 환율 상단 콜옵션을 담아두었죠. 수익률 38%. 한 달 만에 130억은 179억 원이 되었어요. 아우로라의 임원진은 더 이상 그를 테스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무기를 인수한 거야. 그날 밤 앨리스와 해운은 브루클린 루프탑 바에서 맥주를 나눴어요. 넌 이제 생존자가 아니야. 그럼 나는 뭐야? 한국 최초의 진짜 글로벌 전략가야. 넌 하나의 이름이자 브랜드야. 202X년 가을이었어요. 미국 연준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신흥국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국 원화 환율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코스피는 1800선이 무너졌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에 2조 원 이상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고요.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공포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외환위기 재현 우려 기업 연수의 부도 현실화되나. 그때 뉴욕의 아우로라 사무실에서 정혜운 씨는 환율 그래프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이 또 우리를 말려 죽이고 있어요. 앨리스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랑 같은 거야? 정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는 바로 움직였어요. 먼저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외국계 숏 세력의 포지션 구조를 역산하기 시작했죠. 그의 결론은 이랬어요. VIX 변동성 지수 상승에 연동된 파생 매도 전략과 원화 약세를 연계한 기계적 매도 구조다. 그는 바로 3단 방어선을 설계했어요. 달러원 환율 스왑 거래에서 변동성 캡 옵션을 매수하고 KRX 200 선물에 반대로 옵션 롱숏을 섞어 진입하고 공매도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가짜 매도 시그널을 유도하는 거였어요. 그는 앨리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앨리스, 너희 아버지 회사의 다크풀크 비공개 거래장 써야겠어요. 앨리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거긴 전장이야. 단순한 호의로 열리는 문이 아니야. 정혜원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한국 때문이에요. 3일 뒤, 그는 아우로라 본사 지하에 있는 다크룸에 입장했어요. 단 한 대의 모니터, 하나의 키보드만 놓인 방이었죠. 새벽 4시부터 한국 시장 시간에 맞춰 모의 거래를 시작했어요. 자, 들어와 봐. 시장. 그리고 드디어 한국 시장이 개장했어요. 그 순간 KRX 옵션 시장에 대규모 반대 매수 물량이 유입됐어요. 이례적인 역공매도 방지 시그널과 수천억 원 규모의 콜옵션 롱 포지션이 동시에 발생했죠. 누가 봐도 그건 누군가의 개입이었어요.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월스트리트, 싱가포르, 홍콩, 런던 세 개의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매도해도 반등이야 시장이 반응을 안 해. 하지만 그날 한국의 금융당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시장이 1900선을 회복했고 환율은 이틀 만에 40원이나 떨어졌죠. 언론도 침묵했어요. 그저 익명의 보고서 한 줄이 시장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한 한국 트레이더가 국기도 없이 세계적 공격을 무력화했다. 그날 밤 뉴욕의 루프탑에서 앨리스가 정혜우 씨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일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이름 아니 우리 이름을 위한 거예요. 앨리스가 물었어요. 어떤 이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요. 10월에 뉴욕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정혜운 씨는 미드타운의 고층 빌딩에서 열린 파생상품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죠. 이름도 거창하게 동아시아 출신 신흥 파생 천재로 초청받은 자리였어요. 세계적인 퀀트펀드 대표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혜우 씨에게 낯선 무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웃을 수는 없었죠. 2달 전 김혜비 씨와의 마지막 연락이 생각났거든요. 혜우나, 넌 지금 사람을 잃고 있어. 숫자들이 널 에워싸고 있어. 그 말 이후로 그녀는 연락을 끊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선 투자사 인턴도 그만두고 NGO로 자리를 옮겼대요. 그녀는 숫자보다 사람을 선택한 거였죠. 앨리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도 자기 감정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혹시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응, 2 사람 다 생각나. 한 명은 내 거울 같았고 한 명은 내 전쟁이야. 앨리스는 말없이 혜운 씨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조언자가 아니라 같은 전장을 뛰는 동지이자 운명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 혜운 씨 노트북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한국 국가신용등급 방등검토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나 돌아가야 해. 여기 이제 막 왔잖아. 한국에 필요한 건 스타가 아니라 전략가야. 다음 날 아침 JFK 공항. 앨리스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금 떠나면 여기서 이룬 거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럼 잃게 두지. 난 모든 걸 가지러 온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러 온 거니까. 그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고 앨리스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행기 창 너머 보이던 맨해튼의 불빛은 밤새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서울. 귀국한 정혜훈 씨는 김예빈 씨가 자원봉사 중이라는 9호 단체 사무소 앞을 조용히 찾아갔어요. 창 안에선 혜빈 씨가 종이박스를 나르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어요. 그날 밤 그는 작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버지가 어릴 적 남겨주신 유언이 적힌 페이지를 꺼내며 이렇게 적었죠. 전쟁은 이기고도 외롭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름보다 사람이 남아야 한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정혜훈 씨는 이름 없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성수역 근처 예전 창고를 개조한 조그마한 방이었죠. 거기서 그는 다시 한국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앨리스도 아우로라도 월스트리트의 영광도 잠시 뒤로 한 채로요. 하지만 시장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202X년 겨울, 미국 연준의 FOMC 발표 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쉬고 있었고 혜은 씨는 역사상 가장 큰 레버리지 포지션을 쥐고 있었어요. 전 세계 유동성은 줄 수밖에 없어.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전액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주식시장 하락 비트코인 하락이라는 시나리오에 몰아넣었어요. 앨리스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정말 확신 있어. 이렇게까지 노출된 적은 없었잖아. 이건 패턴이야. 연준은 선택지가 없어. 그리고 발표일 한국 시간 새벽 4시. 이번 분기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 시 완화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혜은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는 나스닥 급등, 비트코인 8% 상승, 달러 약세 전환이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죠. 5분 뒤 계좌는 72%, 10억 원이 2억 8천만 원이 되었고 10분 뒤엔 마진콜 통보, 20분 뒤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그는 어린 시절 살던 동네 한강 다리 밑 폐교로 향했어요. 그곳 교실 칠판엔 여전히 희미한 글귀가 남아 있었죠.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다. 단 고개를 들고 볼 것.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고개를 너무 높이 들고 있었구나. 그때 뒤에서 누가 그를 불렀어요. 정혜운? 뒤돌아보니 김예비 씨였어요. 낡은 운동화에 손엔 도시락 2개.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조용히 건넸어요. 너 밥은 먹고 다녀야지. 혜은 씨는 한참 말을 잊지 못했어요. 나 모든 걸 잃었어. 그러자 그녀가 말했죠. 그럼 이제 두려울 것도 없네. 그날 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시장에선 졌지만 마음속엔 좌표 하나가 남아 있었죠. 돈은 움직인다. 사람은 남는다. 다시 사람에게로 가야 한다. 서울 동대문 근처 밤거리에 노점상들이 하나둘 철수하는 시간. 낡은 헌책방 옆에 조그만 사무실 불이 들어왔어요. 정혜원 씨는 새 명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 아래엔 단 하나의 문구만 적혀 있었죠. 진짜 사람을 위한 작은 자본.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산 2억 8천만 원으로 K인베스트 소셜 펀드를 시작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신용등급이 낮고 금융권에서 외면당한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첫 번째 고객은 은평구의 폐업 위기 철물점 사장님이었고 두 번째는 여수의 고등어 통조림 공장이었어요. 그는 직접 전화를 돌리고 담보 없는 신용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회복하면 조금씩 갚으세요. 그의 진심은 곧 퍼져나갔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찐 사람의 금융, 세상을 바꾸는 자본가. 기사는 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그의 이름이 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혜빈 씨가 그를 다시 찾았어요. 너 예전 같지 않아. 달라졌지. 이젠 숫자 대신 사람을 믿으니까. 몇 달 뒤 국내 경제지에 정혜우 씨의 조용한 기사가 실렸어요. 천재 파생 트레이더, 중소기업 투자자로 귀화한 그날 밤 그는 혜빈 씨와 함께 노란 가로등 아래 골목에서 라면을 먹으며 말했죠. 이 돈 원래는 무서운 거였는데 이젠 따뜻해. 그의 이야기는 해외로도 퍼졌어요.
싱가포르 금융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우리 포용 성장 전략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한국을 함께 데려갈 수 있다면요. 그는 다시 국제무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수트를 벗고 운동화와 노트북, 그리고 단 하나의 신념만 들고요. 자본이 사람을 이기지 않는 세상. 그 시작은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쯤 있어도 되는 세상. 뉴욕 유엔 본부, 대리석 연단 위에 선 정혜훈 씨. 그의 정장은 여전히 검소했고 목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사주셨던 십자가 펜던트를 달고 있었어요. 유엔 지속가능 개발의 SDG 초청 연설.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재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금융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저는 가난했고 파생상품을 거래했습니다. 돈을 벌었고 잃었고 그 끝에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죠. 한국이 반도체나 K-팝뿐만 아니라 잊힌 사람들을 위한 금융을 만든 나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그는 무대를 내려와 혜빈 씨와 마주섰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젠 같이 걷자. 계산기 말고 손을 잡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앨리스 씨. 그녀는 여전히 파생의 여왕이라 불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정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의 친구에서 세상의 친구로. 1년 후 서울 마포 정혜운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학교. 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왜 벌고 싶은지를 알아야 해요. 그 교실 칠판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돈은 도구다. 사람은 목적이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의 신념이었고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